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나라가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잘 살고 못 사느냐 하는 그 원인을 이제 설명하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상당히 제일 핵심 내용 같아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그게 어떤 사회적인 큰 국가 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내는 유명한 학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어떤 분은 기후 때문이다. 어떤 분은 뭐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다. 어떤 분은 그거 아니야. 그 제도 때문이다. 제도 그거 아니고 문화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다 이론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3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 위치 내지는 환경 때문이다. 그 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가름이 난다. 그 유명한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세라는 책 쓰신 분 있죠. 이 책은 대학생들이면 필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3권의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대학생으로서는 필독서이고 뭐 사회과학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 교양인으로서도 꼭 읽어봐야 될 책이니까 이 3책은 꼭 한번 저 때문에라도 읽어봐 주세요.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분은 얘기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적인 위치, 환경 때문에 아메리카 사회는 이 유라시아나 무슨 유라시아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축화나 작물화가 늦어져 가지고 식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늦었고 병원균에 쉽게 감염이 됐고 기술이나 정치적 정보 이런 모든 면에서 불리했다. 아까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이렇게 수평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대가 달라지잖아요. 유라시아는 대개 기후대가 비슷해요. 그 온대 지역에 있는 그 우리 4대 문명 발상지도 다 온대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온대에서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온대에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문명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는 저렇게 복잡하고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안 돼. 사태가. 그 소통이 안 돼. 그런데다가 이제 그 농업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작물화 이런 것들이 늦게 시작이 됐어요. 한참 늦게. 여러분 그 에르난 코르테스가 그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프란시스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그들이 타고 간 게 말이잖아요, 말. 응? 말인데 중남미에는 그 당시에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어요. 말이라는 동물뿐만 아니라 소위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 라마. 그 야마, 그 알파카 만드는 거 있죠. 그 라마, 그 약간 낙타같이 생긴 조그만 낙타같이 생긴 라마. 가축이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 유라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벌써 가축이 13종이나 있었거든. 소, 말, 돼지, 뭐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그런 가축들을 많이 발전이 되다가 가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균, 우리 콜레라, 우리 코로나도 그 박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축하고 이 동물하고의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점점점 생기잖아요. 오랜 동안에 걸쳐서. 중남미 잉카나 아즈텍 제국의 스페인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천연두라는 건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고요. 사실은 뭐 총 몇 자루 가지고 뭐 이겼겠어요. 그 많은 숫자를. 물론 총이 발달은 하긴 했지만 이런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의 그런 중남미의 유명 고대 문명들이 멸망한 게 다 병원균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여와서.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분리했던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이지 유럽 니네들이 뭐 그렇게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요제. 총, 균, 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그 환경적 위치 때문에 유럽에서 무기도 발달했고 균, 면역력이 생겼고 쇠,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런 원인이지 뭐 인종 얘기하고 백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사람들의 뭐 사회 진화론적인 뭐 우월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증명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또 한 가지 이론은 아니야. 그거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문화다는 거예요. 문화. 어? 그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화지 문화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뭐죠? 제일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뭘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말이죠, 말, 언어. 또 뭐 비유가 조금 잘못됐는데 종교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동도 그렇고 지금 모든 문제가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건 아주 큰 복인데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종교가 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게 종교예요, 사실은. 스페인 왕이 콜럼버스한테 지시 내린 게 딱 있어요. 그 스페인 사람이 중남미를 개척했던 세 가지 목표가 뭐냐면 첫째 글로리, 왕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골드, 황금을 찾아서 처음에는 향신료 찾아서 갔다가 양에 안 차. 그래서 골드로 바뀌었어요. 골드. 그 다음에 글로리, 골드 또 뭐야?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 3G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만큼 종교가 그 중남미 사람들이 지금 그 주로 믿는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카톨릭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카톨릭 인구의 45%가 중남미에 있으니까 그 중남미 사람들이 카톨릭이 네 나라죠.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카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이주를 그 신대륙의 식민 정치를 통치를 하면서 그 유태인들 그다음에 신교도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아랍 이슬람교들 이런 이교도들이 중남미 땅을 밟으면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전부 카톨릭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남미는 카톨릭의 대륙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이제 그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성당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카톨릭과 이제 카톨릭이 그 문제가 있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개신교라는 게 나와서 또 개신교에서 조금 발전된 게 또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계신데 저분이 이제 1900년에 1년동가 그 미국에서 생긴 어떤 만물 그 박람회라는 걸 한번 가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물질 문명이 정말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 커뮤니티 활동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활기찬 모습들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책 이름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과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한 그 개신교 특히 이제 청교도들의 윤리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근면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다음에
그 근면 정직 검소, 잘 산다고 해서 부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하는 이러한 윤리를 가져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설명, 그러한 윤리, 기독교 정신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려면 근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검소해야지, 사치하고 게으르고 부정직하면은 돈 못 벌잖아요. 그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런 철학을 제공해주는 그런 종교여야지. 사실 카톨릭은 비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 못하게 하잖아요. 고리대금업을 카톨릭에서는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너무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많이 기증을 하고, 그냥 교회만 커졌지 개인들이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자본주의적인 요소와 대비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마틴 루터가 직업을 뭐라 그랬냐면 콜링이라 그랬다고.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다. 네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진 거는 네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루터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루터의 그 개신교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정론. 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놨어. 네가 천당 갈지 하늘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당을 갑니까? 근데 천당 가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단지 있다면 아주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야. 상당히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도 돈을 많이 벌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계속 일을 하고 근면하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근면, 검소, 정직. 이런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카톨릭 국가들이 사는 거하고 개신교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개신교 국가들이 훨씬 잘 살고, 또 식민 지배를 받아도 이왕이면 좀 그런 나라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개신교 국가들, 영국의 식민 지배가 오히려 스페인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거, 아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환경설 얘기, 총균세에서 얘기했던 것들 예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외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예외를 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그 막스 베버 외에 여러분 저 사뮤엘 헌팅턴이라든가 로렌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쓴 저 Culture Matters, 저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가 중요하다인데 왜 중남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건 문화적인 것 때문이다. 그 문화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라틴 아메리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온 부정적인 유산, 그런 문화, 또 그걸로부터 인한 어떤 그 근로 윤리 결여라든가 아니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든가, 지나치게 가족만 패밀리즘을 중시해 가지고 정실 인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정직하지 못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패,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는 다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이제 동아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은 유교 문화 중에서도 이제 그
그 교육을 중시하고 또 근면하고 이런 것 굉장히 유교 문화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처럼 유교 문화가 굉장히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을 봐라, 싱가포르를 봐라, 대만을 봐라.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문화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남미에서 오래 생활하고 같이 일해보고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예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뭐 제도고 뭐 환경적인 요인이고 뭐고 이 쟤네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겪었던 바로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그 우리 코이카 주최로 그 중남미에서 이렇게 오신 뭐 경제 뭐 차관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포럼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남미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약속 안 지켜요, 여러분. 정말 약속 안 지킵니다. 근데 그 약속 안 지키는 게 일반인들이 약속 안 지키는 건 좀 덜한데 고위층에 갈수록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제가 있던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지금 부통령이에요.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통령이야 지금. 그분이 무슨 대통령 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니까 가잖아요. 초청장에 와서 가게 되면 대통령이 1시간 늦는 건 보통이에요. 1시간 늦는 거는 보통이야. 근데 1시간 늦어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심지어 대통령이 그러니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데 그런 다른 일본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 표현을 안 해요. 그게 문화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12시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1시에도 안 나타나시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별 일이 없어요. 그게 문화거든요.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1초가 경각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방금 일어난 사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1시간씩 기다리고 만들면 여러분 되겠어요? 모든 사회 분야에가 다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두 번째, 거기는 이 소위 능력주의라는 게 아직도 이 관료를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이 각종 무슨 자리에 사람 앉히는 게 정실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지나치게 그 페밀리즘이 강조되고 크로니즘이 강조되고 이런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습관에 그런 문화에 빠져 있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포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러는데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의사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따도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의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뭐 하냐면 그냥 봉제 그 옷가게 차려요.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은퇴할 정도 되면 딸이 가게 차리고 아들이 또 가게 차리고 또 사위가 가게 차리고 이래요. 왜냐하면 의사, 약사, 뭐 그런 전문직이라든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거에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대접을 못 받아요. 변호사 해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고 의사 해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워요.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런 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라는 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그 능력주의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다 정실 인사, 아는 사람, 친구, 가족 이런 거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중남미 그 지식인들도 많이 해요.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 발전의 최고의 장애 요인은 이런 문화 문제 때문이다. 우리들의
근데 그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어. 셀프 크리티시즘이 전혀 없어. 뭐 어때? 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나 해피해. 뭐 이 정도로 만족해 버리면 발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중남미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주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저기 데런 에스모글로하고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제임스 MIT 교수,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것도 제가 지금 원서로 봤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느라고 저기다가 다 영어로 해놨어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이 나와요. 좀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의 우리나라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멕시코와 미국의 사례가 비교가 되면서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한국 챕터가 또 나와요. 한국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지금까지 모든 이론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대비를 해보면 다 깨져. 아니 남과 북한이 뭐 지리적으로 뭐 큰 차이가 있고 환경으로 뭔 차이가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뭐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 한반도 민족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나라한테 갖다 대비를 해보면 맞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예외를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이런 사진 많이 봤죠. 저렇게 차이 나는 건 뭐냐? 문화가 달라서도 아니고 지리적 위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이거는 제도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한 나라는 공산주의를 택해서 그러한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지. 한국을 봐라. 그래서 한국처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제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제도가 핵심인데 스페인이 그러니까 중남미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떠한 제도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스페인의 경우는 전부 착취하는 거고 스페인의 왕실의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거기에 이익을 위한 거였지 식민지의 뭐 발전을 위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식민 지배를 해도 차이가 있어. 영국의 경우는 어떻게 해든지 장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데가 그때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자기 국내 시장이 좁아지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시장이 부족해. 그래서 식민지역을 막 인도 회사 이런 걸 세워가지고 각국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시장을 개척한 거지. 뭐 가가지고 저 무슨 금은 보화를 착취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식민 지배를 해도 어떤 나라는 교역을 하려고 식민 제국을 이룩하고 어떤 나라는 정복을 해가지고 착취하려고 했던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이제 같은 식민 지배를 해도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토지 배분 문제죠.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는 그냥 그 자기 아는 사람들 그 정복자들 소수한테 토지가 다 갔잖아요. 개척이라고 하는 건 없었잖아요. 개척. 그 사람들이 개척하려고 간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북아메리카에 간 미국 간 사람들은 다 개척한 거잖아요. 저기 영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Far and Away라는 영화인데 그 이제 저기는 말 타고 가서 깃발 꽂는 데가 자기 땅이야. 옛날에 이제 서부 개척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넓은 드넓은 땅을 개척하려면은 이런 식의 많은 이민자들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뭐 어떤 일정 조건을 강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토지를 자기 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 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고 저쪽은 저렇게 이제 그 대토지 소유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놀고 먹으니까 이게 발전할 기가 없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도 스페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서는 많은 이민들을 자기 나라 국민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노예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른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종교의 자유도 허용했고
아주 개방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그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거는 그런 천혜의 자연 조건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적 자원들 아닙니까? 유명한 아주 기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미국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데, 스페인의 경우는 완전 반대의 이주 정책을 취했었어요. 아까 통상 정책은 설명을 드렸죠. 스페인의 경우는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식민지하고 본국하고 스페인어고만 교육하는 걸 허용했지, 식민지 국가가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교육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적지를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 해적으로 이제 스페인 거를 이제 뺏어 먹기 시작한 거지. 통상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난 거고, 이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 중남미는 이제 독립 이후로,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내가 과분수가 돼버렸어요. 중남미를 어떤 정책을 취해 왔냐. 지금까지 경제가 그럼 발전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제도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무슨 환경적인 요인, 이런 요인만 있지, 그러면 독립 이후에 중남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뭘 했다는 얘기요?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폈길래 2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저개발 상태. 우리나라는 독립한 지가 뭐 얼마예요 지금? 70년인가? 45년. 한 70년 됐나? 좀 넘었죠. 중남미 독립한 지 20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200년이 됐으면 상당히 그 오래된 나라 축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독립 이후에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취해 왔느냐? 이제 그게 여기 이제 핵심적인 정책인데, 독립 직후에는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자료를 보세요. 그냥 자급자족 경제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선진국들이 주장했던 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렸죠. 데이비드 리카르도, 뭐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죠?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시장에 의해,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거니까 국가는 워치맨만 해라, 나이트 워치맨만 해라, 야경 역할만 하고 경제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담 스미스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무역 이론은 뭐냐면, 절대 우위에 있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 상품을 만들 때 내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상품만 만들어서 팔고 필요한 건 수입해서 쓰라 했던 건데,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조금 발전시켰어요. 절대적인 거 갖고는 안 돼. 비교해가지고 내 나라, 내가 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낸 상품하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품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만드는 국내에서 만드는 상품을 두 가지가 있다. 또 저쪽에서 만드는 상품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두 가지 모두 다 절대적으로 우위하지만 그래도 두 상품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이 두 상품 중에서 더 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특화해서, 그거에 특화해서 팔고, 저쪽도 그렇게 해서 팔면 굉장히 그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만병통치약을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선전을 잘해가지고, 사실은 그 비교 우위 무역 이론이 오늘날의 FTA다 뭐 이런 거에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그 모순되는 논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원자재 파는 나라들하고 공산품 제조업해서 먹는 나라하고는, 파는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전부 들여와가지고 제조품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부과해가지고 팔아먹는 게 우리의 전술 아니에요? 우리의 발전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저 때는 영국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이 날 때까지 한 40년, 50년간은 저 무역 이론에 따라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중남미 국가들은 다 원자재만 팔고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는 전부 제조업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랬던 시기예요. 근데 저 때는 작동을 했어. 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밀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이런 걸 팔아가지고 필요한 건 모든 거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아르헨티나 아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발전된 모습 보셨죠? 그럼 파리하고 비슷해요. 가서 보면.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건물들이에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대사관 건물도 1910년도에 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주 멋있게 지어진 건물. 개인의 주택으로 지어졌던 거를 우리 이제 대사관으로 쓰고 있는데 사가지고 그만큼 이제 1920년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러분 1910년도에 벌써 전철이다 지하철이 다녔으니까 그런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나라하고 GDP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GDP의 한 4배도 넘어요. 4배. 아까 미국이 전 중남미 합친 거에 4배라 그랬죠.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지금 세 번째로 잘 산다는 아르헨티나의 4배예요. GDP 규모로 따지면. 브라질도 우리보다 지금 이제 미치예요. 멕시코도 미치고. 그만큼 이제 그 원자재의 중요성을 들라 하면은 중남미 국가들은 얼마나 아르헨티나에 없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석유부터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자원 광물들이 많죠. 베네수엘라 기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칠레 동광, 페루의 은, 주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원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하죠. 자원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절대 잘 못 살아. 근데 그거 자원의 저주로부터 피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같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잘 살잖아요. 머리를 잘 써서 그래. 머리를 잘 쓴다는 게 뭐냐? 너무 자유주의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했어야 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했던 게 뭔가 하는 걸 내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자유무역 하다가 보니까 사다만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물건도 팔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 원자재도 사가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중남미 9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 얼마나 못 살게 됐으면. 사용할 제품이 없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고 나가지고 중남미에서 이제 발전된 아까 그 종속 이론이 그때 대두가 돼가지고 그때 대두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상황을 겪어본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발견해낸 이제 내놓은 전략이에요.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에서 쓰던 물건들을 이제 선진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쓰자. 국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자. 이게 수입 대체 산업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수입 대체 산업화, 수입 대체 공업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업이 없었으니까 이제 공업을 좀 일으키자 하는 게 저 논리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던 기업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국산품 애용해가면서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 보호 조치를 해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국내 공업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발전된 공업도 많아요. 그 항공 분야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된 분야도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그 덕에 굉장히 발전한 그 제조업도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발전했으면 좋은데 수입 대체 산업화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가 자꾸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돈을 꼬아야 되잖아요. 그 중동에서 그때 오일 달러가 넘쳐나니까 돈을 많이 꼬아. 그래가지고 1980년대 들어가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전 나라가 다 외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경제가 망하게 생겼어.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수입 대체 산업화 안 했느냐? 우리나라도 수입 대체 산업화 많이 했잖아요. 국산품 애용해가지고 저 포니 자동차 국내에서는 비싸게 타고 다니는데 수출할 때는 굉장히 싸게 해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국산품 애용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은 공업화를 이루었죠. 수입 대체 산업을 우리도 많이 육성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쪽 중남미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수출 지향형 산업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걔네들은 선진국에서 사다 쓰던 물건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 쓰자 이거잖아요. 우리는 선진국 사람들이 쓰던 물건, 쓰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자. 같은 수입 대체 산업화지만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만들어서 수입해서 팔자. 그렇게 하려면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줬죠, 기업들한테.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대기업들 지금 뭐 삼성, 현대 뭐 다 큰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 다른 유럽의 무슨 국가나 미국의 어떤 그런 회사들처럼 자기 자력으로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죠. 그 대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키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다른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커요. 뭐 우리 저 이병철 씨가 잘해서 오늘날의 삼성만이 된 건 아니거든요. 삼성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많이 저임금으로 고생을 했으며 정부에서 얼만큼 많이 봐줬어요.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잘했던 거는 같은 수입 대체 산업화하고 재벌을 육성하면서도 중남미처럼 기업한테 기업들이 그거를 이용해 먹게끔 놔두질 않았어요. 서로 경쟁하게끔 했죠. 서로 경쟁. 비교 우위가 아니라 comparative advantage가 아니라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 있는 우위를 갖춰야 기업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우리는 쓴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쟤네들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인데 왜 저기 포퓰리즘이 들어가 있냐면 이 수입 대체 산업화하고 나서는 국가가 주도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페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복지 정책을 많이 폈죠. 복지 정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가 국민들한테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잘 해주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과도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페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정책을 했냐면 노동자들을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를 육성해가지고 노조를 정치 세력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의 기반으로 노조를 삼아가지고 노조가 정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니까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페론을 업지 않고서는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포퓰리즘의 병폐라는 거지.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 피플 아니에요. 피플주의, 국민주의라는 건 좋죠. 포퓰러리즘은 안 좋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저 포퓰리즘을 포퓰러리즘 해야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렇고 우리 그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에서 자꾸 어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잘못하면 뭐 베네수엘라 꼴 난다 뭐 아르헨티나 꼴 난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베네수엘라는 산업이 없잖아요. 아까 제조업 같은 게 없는 나라입니다. 거긴 뭐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고 거기서 생긴 돈을 그 차베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나타나서 그냥 흥청망청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베네수엘라를 비교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복지 정책 조금 한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다 자꾸 그런 베네수엘라 꼴 난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는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포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정치인들 말에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외채하고 인플레 때문에 고생하니까 미국에서 내놓은 정책이 소위 말하는 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건데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제 워싱턴에 뭐 미국의 재무성도 있고 IMF도 있고 월드뱅크도 있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워싱턴에 모여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나의 처방전을 10개를 딱 써줘. 예, 중남미 국가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운 게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건데 10가지 처방전이지만 3개로 따지면은 하나는 자유하고 무역 자유하고 하나는 규제 완화고 하나는 국가 민영화예요. 대표 주자로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의 대통령들이 있는데 예? 여기 이 친구가 이거 비슷하게 나랑 생겼죠, 이거. 예? 근데 아무튼 이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 브라질의 꼴로르, 페루의 후지모리 이런 대통령이 소위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잘 이용했던 모범생들인데 결과적으로 중남미 국가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 쓰고 나서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발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졌고 더 사회적으로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남미가 좌파의 성향이 되고 그러다가 우파로 갔다가 또 다시 최근에는 이제 지금 이제 브라질이 10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빨간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 이제 자경화가 된 좌파 성향의 정권들이에요. 왜 핑크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좌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좌익이 아니고 사회주의 성향이다 이 말이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폈는데 너무 짧게 얘기를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남미 국가들의 이제 독립 이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줏대가 없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보호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을 펴서 오늘의 선진국이 이르렀지.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했던 말인데 영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영국이 했던 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발전한다. 그때 그 미국의 오늘의 공업화를 이룩한 해밀턴 장관이라는 분이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었어요. 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느라고. 여러분 그 10불짜리 달러 보면 해밀턴 장관 이름이 그 얼굴이에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중남미 국가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자국 사정에 맞게끔 줏대 있게 그다음에 영리하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너무 지나치게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쏟들리고 이렇게 주관 없이 또 과거의 그런 습관에 머물러서 이렇게 있어서는 나라가 발전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를 아쉽게도 라틴 아메리카를 조금 안다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우리가 본받을 점은 뭔가 본받을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좀 배워야 돼.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참 높아요.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런 거 사실 잘 사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건데 잘 살면서 행복이 더 불행해지면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러한 생활 철학들 이런 거는 글쎄요. 배울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 점심 먹고 피곤한데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이거 글로벌 리더십 이거 과정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좋은 그 성과들 좀 거둬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양성해 놓은 한반도 전문가. 새로운 관계를 같이 구축하기로 합의 왔습니다. 그래서 수교가 됐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면 100주년입니다. 예. 예, 그때 되면은 우리 권대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셔요? 아,